겪고 또 밑바닥에서 천진 노비 생활하면서 고통 겪고 이런 사람들의 아픔을 정말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비들의 삶은 얼마나 귀찮으실까. 제가 타오르강을 쓰게 된 것도 노비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특히 나주 지역에 노비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 양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죠. 나주 양반들 굉장해요. 지금도 그 위세가 대단합니다. 나주. 그래서 이 나주 지역의 노비들이 특히 어느 지역보다, 광주 지역보다, 어느 지역보다, 목포 지역보다 나주 지역에 노비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노비들에 대한 관심을 제가 갖기 시작했는데 그 노비들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는가 나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산강은 무엇 때문에 타올랐을까? 이 강이 타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억누름으로부터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것이거든요. 강이 폭발하는 거예요. 분노로부터 폭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작가에게 작품 공간은 무엇인가? 이 소설 쓴 사람들은 공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어느 공간을 소설 문제로 설정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명한 김승옥, 순천 출신 김승옥 씨가 쓴 루징갱. 제가 기억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이것 없으면 제가 어디 가서 이 강의를 못해요. 기억이 다 달아나 버려서. 근데 이것도 제가 어설프게 만들었어요. 이거 만드니라고 한번 만들어보면 그냥 찜을 빼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직접 만들었어요. 신통하죠? 85살 된 사람이 이걸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다 이거 만들어요, 제가. 어렵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사포가는 길, 무진갱도 그건 관념적 공간이거든요. 실제 이제 순천 어디라는데 사실은 김승옥이한테 그러면 머릿속에서 만들어야 되는 공간이에요. 서울이라고 하는 지방은 오염됐죠. 오염되고 이제 어떤 사랑도 없고 메마른 그런 도시, 인정도 없고 그런 도시인데 이 주인공이 자기 고향에 가면 그래도 아직도 그 인심도 살아있고 그래도 사랑도 살아있고 정도 살아있고 그런 곳으로 상상하고 막상 가보니까 거기도 서울만큼 오염됐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오염되지 않는 공간은 한 군데도 없다. 그런 공간을 일부 작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부분의 작가들은 실제적 공간, 현실 속에 사실 있는 영산포면 영산포, 이 공간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약간 관념 소설에서는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이 세상에 없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저는 철저한 리얼리스트이기 때문에 리얼리스트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를 조명해서 소설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리얼리스트는. 가감없이. 그러니까 모파상이 리얼리스트 대표적인 작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설가는 소설은 걸어다니는 거울이다. 그런 말을 해요. 걸어다니는 거울. 그러니까 거울이 걸어다니니까 얼마나 세세하게 잘 보여주겠어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거울이 이 세상의 밑바닥, 부조리, 잘못된 거, 잘된 거 이런 걸 다 거울이 비친다는 리얼리스트 정신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도 리얼리스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한테는 소설 공간이 실제 있는 공간. 그래서 이제 타오르는 강이 실제 있는 공간은 이 영산강이고 영산포고 나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게 이제 제1 공간이죠. 저에게 이 타오르는 강 9권의 제1 공간, 가장 중요한 공간이 바로 영산강의 이 택기네, 이 영산포고, 두 번째 공간은 나주고, 세 번째 공간은 이제 광주고, 그 다음에 목포도 있고, 목포도 나오고, 또 인천도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확장됩니다만, 결코 현재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제 소설 속의 공간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타오르강을 제가 원고지로 분량을 계산은 한 12,000매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거 쓰라고 그러면요, 저는 차라리 죽고 말지 못 써요. 네, 더구나 그때는 뭐 타자기도 없었고, 제가 이 소설을 처음 쓸 때는 타자기 있었습니다만, 저는 타자기 칠 줄 몰랐고, 대학 노트를 한 번 삽니다. 저는 소설 쓸 때 대학 노트를 사가지고 왼쪽에다가 빽빽이 써요. 오른쪽 공간을 비워둬요. 나중에 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트를 다 써내려가고, 그래 축구가 끝나면은
다음에 축원은 오른쪽 빈 공간에다 왼쪽 것을 다시 옮겨가면서 다시 고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원고지에다 옮겨요. 그때는 원고지로 보냈으니까 출판사도 원고지로 보내요. 직접 써가지고 볼펜으로도 얘가 옹이가 바뀌었어요. 근데 1만 한 번 그 9번이니까 1만 2천 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3배로 늘리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조정래는 그걸 볼펜으로 썼는데 그 볼펜을 다 아껴뒀다가 큰 뭐 상자에다 가득 하나 쳐놨더라고요. 자기 며느리 얻을 사람한테 그걸 먼저 보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그럴 필요까지는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쓰고 내버리고 다 내버리고 그랬는데, 아무튼 12,000회를 썼는데, 이제, 이게 다 해서 37년이 걸렸는데, 왜 37년이 걸렸냐면은, 보통 장편소설 한 권 쓰는 데는 보통 2, 3년 걸려요. 빨리 쓰면 1년에 쓴 사람도 있습니다. 평균 한 2년 걸립니다. 근데 10권 잡고 한 20년. 근데 저는 이제 쓰다가 자료가 떨어지면 또 중단하고 또 이거 다 연재했거든요. 맨 처음에 중앙일보에서 나오는 월간중앙에서 연재를 시작했거든.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서 또 주간조선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다 또 연재하고 나중에는 경인신문에다도 연재하고 이렇게 연재하다 보면 또 연재하다가 쉬고 그렇죠. 또 연재할 공간 그런 지면을 얻으면 또 연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8권 9권은 무슨 내용이냐면 광주학생 독립운동 사건이거든요. 박경리 선생님이 제가 작가로 막 데뷔했을 때 박경리 선생님이 조선대학교 문학 강의에 오셨어요. 그 강의 끝나고 그때는 제가 막 등단했을 때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이제 등단해서 소설거에 쓰고 있는 문선생입니다. 그러냐고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광주 학생 독립운동 사건 자료 있으면 부에서 나를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고. 왜요? 제가 그걸 소설로 꼭 써야 된다고. 박경리 선생님 그거 쓰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 자료 있으면 제가 쓰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고. 근데 자료가 없어요. 광주학생 독립운동 사건에 대한 자료가 시 한 편 없어요. 수필 한 편이 없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자료를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나중에 그 광주학생 독립운동 사건의 중심 인물들이 사회주의자들이거든요. 이 사회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봉쇄를 했어요. 연구 논문도 못 쓰게 했어요. 학생의날까지도 없애버렸잖아요. 나중에 군사독재 들어오면서부터 학생의날도 없어버렸어요. 그래서 자료를 구할 수 있나요? 나중에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장재성이라고 하는 주동 인물을 사면을 해주고 이제 포상도 해주고 독립운동 차원에서 그때는 우리가 독립운동 차원이 무슨 사회주의네 민족주의네 그 구별을 안 했거든요.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걸 나라를 찾는다라고 하는 걸 제일 우선 목표로 세웠기 때문에 사회주의자인지 민족주의자인지 그렇게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니까 그때부터 많은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많이 획득할 수 있어서 8권 9권을 마무리를 학생운동 나주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주가 그 씨앗이 나주거든요. 광주학생 독립운동 사건이.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느라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소설시대의 배경 봅시다. 저는 이제 노비 세습제가 1886년이 노비 세습제가 없어지거든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노비 세습제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마 노비 세습제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아니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노비였으면 반드시 자식도 노비고 그 진짜 대대로 노비였거든요. 그리고 이 노비들은 또 이 재산이에요. 자산이기 때문에 팔아요. 자산.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이건 재산이 사람으로 취급된 것이 아니고 재산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소설 시대적 배경이 1929년, 1930년대까지 넘어갑니다만 아무튼 이 공간 약 45년 동안 이 공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산강 그 시절 보면 영산강이 이 소설의 중심이 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으로 목포 배양이 들어있고 또 역사적 사건으로서는 나주 농민운동 사건이 있고 광교 학생 독립운동 사건이 있습니다. 이 소설 안에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1894 농민전쟁과 1897 목포항이 또 개항되고 1910년 이후 의병이 있으니까 또 이 지역에서 한말의병 특히 이 소설에서 주인공인 웅보의 동생인 대구리가 주로 이제 의병이나 동학에 가담을 해서 크게 활동을 하거든요. 자, 노비를 봅시다. 조선시대 50%가 노비였다.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따온 자료예요. 네. 저는 한 40%로 봤거든요. 대부분이 노비가 40%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자료에서는 50%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려 시대에는 많을 때는 60%까지 됐다고 해요. 근데 세종조 때 노비가 한참 또 불어나요. 왜 그러냐면 노비들은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럼 불어주면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는 노비를 많이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때 무렵에 50%가 노비였어요. 참 양반계가 10%밖에 안 됐다는 거.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자랑은 아닙니다만 깊은 꼴짝이 살았기 때문에 분명 우리 선조도 노비였을 것이다. 아마 그런 타당성이 더 많죠. 개연성이. 저도 노비였을 것이다 하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설에도 나옵니다만 이 추노에서 아마 제가 땄을 겁니다. 보면 불도장을 여기다 찍거든요. 특히 도망가다가 잡힌 노비들을 여기다 이마에다 불도장을 찍어요. 노예 노자라고 하는 것을. 타오르강에도 나옵니다. 이마빠 웅보 대구리의 할아버지가 도망가다가 저기 잡혀서 노예 노자에 불도장을 찍고 평생을 살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나주에 가시면 지난번에 우리 나주학회 현장 타오르강 현장 답사할 때 찾아간 이 팽나무인데 이 노루목 팽나무 이제 송월촌이죠. 여기가 송월촌인데 한 35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웅보가 대구리가 웅보죠. 웅보 큰아들 웅보가 탈출하기 위해서 그때는 세습제가 풀리기 전이죠. 도망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다가 잡혀가지고 결국 이 팽나무에 묶여 있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이 소설의 인물은 3대에 걸친 가족사입니다. 3대에 걸친 웅보, 그 다음에 그 아들들, 손자들 때까지 이 3대의 노비 3대의 가족사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해 민중사라고 하는 제가 소설가로서 평가를 처음 받은 게 징소리라고 하는 단편 소설. 나중에 징소리가 여러 편을 중편도 쓰고 해가지고 연작 장편으로 묶어졌습니다. 처음에 징소리라고 하는 단편을 창작과 비평사에 처음 발표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와서 결국은 도시 밑바닥에 도시 천민으로 가라앉아 버려서 그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농촌 산업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댐을 만들었거든요. 많은 댐을 만들었어요. 전국적으로. 그 댐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요. 취약민이 되죠. 그래서 장성댐이 생기면서 한 면이 없어집니다. 일개 면이 완전히 없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개 면민들이 고향을 잃어버려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도시로 나오거든요. 보다 보면 눈꼬리만큼 받아가고 도시로 나와서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농사만 짓고 살아가는 순박한 사람들이 도시의 이 경쟁사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다가도 다 망해요. 그래서 도시 빈민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런 과정을 제가 그리는 것이 징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 산업사의 문제는 이제 유명한 윤흥길의 9걸레 구두로 남은 사례로 조세의 난장이가 떠올린 작은 공이라는 조세희 얼마 전에 죽었죠. 좋은 작가인데 조세희 그렇다면 이제 아무도 농촌 산업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다루지 않았어요. 제가 유일하게 농촌 산업사의 문제점을 다루었기 때문에 징소리가 문제 자극이
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소설 써도 발표를 안 해줘요. 잡지에서 문학사상에서 특히 이현영 씨가 사장인데 그래서 이현영 씨한테 한번 찾아갔어요. 왜 내 작품 발표 안 해줍니까? 항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젊은 혈기로 지금 같은 거였어요. 그랬더니 차차 저를 보더니 우리 잡지하고 문 선생님 소설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너무 색깔이 강해서 우리는 그런 작품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설이 주제 관념적이어야 된다. 한쪽 어느 정도는 주제 의식이 필요하다는 말을 제가 깨닫고 그때부터 주제를 생각했어요. 한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민족 고유 정서인 한이 뭔가라고 하는 이런 걸 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만들어 나가니까 엄청나게 칭찬하면서 이현영 씨가 그대로 계속 문학사상을 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현영 씨하고 나중에는 가깝게 지냈어요. 한해 민중사 여기에는 소설에서 한 100여 명이 등장합니다. 이 소설에서는 우리가 장편 소설을 장길산이나 육각정이나 무슨 티백산맥이나 토지나 이런 데는 반드시 영웅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다 등장해요. 그런데 제 소설에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도 등장 안 해요. 노비들이 다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주인공이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 나는 관심이 무엇보다는 그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노비들이 당시에 무슨 옷을 입고 무엇을 먹고 또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갔는가라는 데 관심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풍속사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예적을 무찔렀다. 김유신이 어떻게 삼국송이라는 데 이바지했다. 이런 것보다는 장길산이 어떻게 또 민중운동을 일으키다. 한 영웅적인 한 사람의 행적을 쫓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영웅이 별로 저는 좋지 않았어요. 영웅이. 그래서 아주 밑바닥에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특히 노비들이 그 당시에 정말 어려운 세상에서 굶어 죽고 그런 사람들이 했는데 이런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뭘 입고 지금 저 생각하거든요. 지금 겨울에는 내복 막 껴입고 그러잖아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내복도 안 입고 살았거든요. 어떻게 살았는가 모르겠어요. 그때는 방에서 겨울에 나온 문고리가 떠덕떠덕 손에 막 들러붙었잖아요. 그런 추위 속에서 양말도 제대로 못 신었거든요. 그냥 발을 이렇게 감고 이렇게 학교 가고 난로도 안 펴거든요. 이게 햇빛에 학교 가면 그 햇빛에 교실 담 거기가 동굴이고 뭐도 햇빛 쪽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속옷을 여러 개 껴입었는데 그때 노비들을 정말 어떻게 뭘 입고 한겨울을 살았을까? 도대체 그 사람들 뭘 입었을까?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도대체 뭘 먹었을까? 뭘 먹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았을까? 그런 관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고통 속에서. 그때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살았을까? 자살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삶을 끝까지 견뎌냈을까? 이런 게 제가 큰 관심사였어요. 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다운강에 보면은 음식 이야기, 무슨 나무 풀들 이야기, 무슨 옷 복장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장세 부부가 이제 있고 이제 노민부터 그거 이제 운보 부부. 그다음에 이제 저는 1세대로 운보라고 하거든요. 운보. 약간 살짝 젊은 사람을 운보라고 그러죠. 한학을 조금 익혔어요. 송원천 서당에 조금 다녔어요. 그래서 좀 지혜로운 사람. 이 소설의 중심 인물입니다. 여기 한의원이라고 광주 작가가 타오른강에 나타난 인물들을 이렇게 그림 그려서 전시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 한의원이라고 하는 작가도 재밌는 작가예요. 제 소설을 다 읽고 나름대로 감동받아가지고 그 인물들을 이렇게 그려서 전시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 운보로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네 대구리. 그 대구리, 시골에서는 불알 끓는 걸 대구리라고 했거든요. 그래, 불알 끓는 걸 대구리라고. 그리고 종합인문과 의병 활동에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합니다. 주로 나주에서도 합니다만, 밖에 의제에 나가서 장성에서도 하고, 인천에서도 하고,
약간 그 외형적인 인물이에요. 형은 아주 내향적이고 한터전을 오래 지키는 사람이라면 동생은 막 떠돌아다니. 형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장남은요 어디를 옮기기를 싫어해요. 제가 10대 종손이고 장남인데 어디를 가기를 두려워하고 고향밖에 모르고. 근데 동생은 막 떠돌아다니는 걸 또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아들 양만석은 쌀분이 진짜 번째 난 아들이 아니고 유씨부인 양진사의 부인입니다. 근데 부인하고 이제 사이에 애기 하나 태어났는데, 그것도 어떻게 돈 받고 해갖고 어떻게 복잡해요. 근데 양만석이 나중에 자기는 양반집 핏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노벨 핏줄이라고 걸 깨닫게 돼요.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웃겨도 아주 행패를 많이 부렸어요. 독재에 다니면서 행패를 많이 부렸는데 일본 유학 가서 사회주의자가 되었더라고요. 나중에 사회주의자가 됐어요. 그런 양만석이. 그리고 양만석이는 광주에서 야학당에 선생을 합니다. 야학당에서. 광주에 큰 야학당이 있었거든요. 그 친부자, 부잣집은 옛날에 부자들은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친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양림동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 큰 야학당을 하나 지어줘요. 옛날 시청 그 2층 판잣집 2층을 거기서 야학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제대로 공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야학당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서중 전신인 광주 고보로 들어가요. 또 옛날 그 현준호 씨 같은 분들도요. 광주 부자가 현준호 씨였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근데 현준호 씨도 화가들을 은인이에요. 또 광교수가 전람회 하면요. 화가들 다 그때는 가난했잖아요. 그림판에서 못 먹고 살았어요. 전람회 하면 의재 선생님 같은 분 전람회 하면은 현준호 씨가 와서 다 안 팔리면 사가요. 자기 창고에다 다 넣어놓고 자기 친구들에게 보면은 조금 이제 하나씩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주고. 그때 부자는 멋쟁이였어요. 근데 거기 이제 양만석이가 이제 사회주의자가 됐죠. 그다음에 장계동이도 이제 대부리 자식이 있는 자식인데 마금내라고 하는 시바지 여자로 들어갑니다만 거기서 시바지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무슨 이유인가 해서 이제 양진사하고 합방을 여러 번 해도 아기가 안 태어나니까 이 종인 웅보를 거기다 방에다 넣어줘요. 그러니까 덜커덕 애를 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욕심을 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웅보하고 하룻밤 자서 거기 난 게 이제 양만석인데, 장계동이는 원래 그 마금내 시바지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장계동이가 큰애죠. 그래서 신산소학교 나중에 이 사람 목포에서 학교 다니고 그리고 마금내는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돼요. 그 시바지 여자로 들어갔던 이 여자는 목포에서 큰 요정을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장계동이는 사범학교 졸업하고 영산포로 가요. 일부러 자기 아버지가 여기 택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산포로 옵니다. 영산포 신산소학교 보통학교 지금 그 학교 있어요. 그 학교에 교사가 됩니다. 그러더니 시인이 돼요. 다른 욕심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잘 모시는 거 아주 효자로 해요. 근데 진짜 이 웅보한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노릇 다 합니다. 하면서 시인이고 또 교편을 나와요. 그 밑에 애들이 장백석 두 아들이 나오는데 장계동이 아들이 이 애들이 이제 광주 고보로 들어가가지고 둘이 다 광주학생 독립운동에 가담하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형은 남고 동생은 그 삼촌이죠. 작은아버지죠. 양만석을 따라서 만주로 옮겨갑니다. 이 사회주의자 이 특준을 따라서 만주로 가요. 그리고 이제 쌀분이 웅보의 진짜 또 유씨부인
양지사 처죠. 그다음 마금쟁이 세 여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 온 거는. 그래서 인물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체는 그 친구들 이제 이웃 사람들 해서 한 100여 명이 등장해요. 자, 또 소설 공간 명상관과 새끼네. 새끼네에 이제 노비 세습제가 풀리니까 종문을 다 나눠줬어요. 종문을 나눠줬는데 제가 71년도인가 영산포 제가 신무사에 있었거든요. 제가 조대부고에서 독일어 교사를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신무사로 들어왔어요. 신무사로 들어와서 처음에 제가 쓴 게 종가라고 하는 걸 연재를 했어요. 종갓집. 전라남도에 있는 종갓집마다 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괜찮은 거였어요. 그런데 나주 종가를 취재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그 종문서 같은 걸 보여주면 종문서를 보여주면서 이거 안 가지고 갔다고 종문서. 왜 그러냐면 그때 나라에서 종문서 전부 나눠주면서 이제 풀어줘라 다 명령이 내려왔거든요 나라에서. 근데 많은 대부분의 종들이 퍽퍽 울면서 종문서를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이라는 게 자의적인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거든요. 타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입혀준 대로 입고 먹여준 대로 먹고 혼자 살아갈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혼자 달랑 종문서 하나 종이대 하나 가지고 나중에 살아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종문서 반환하면서 울면서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자극받았어요. 큰 충격받았어요. 역시 아무것도 모르니까 세상을 모르니까 그러는구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전라도 땅이라고 하는 걸 충격받아가지고 전라도 땅이라고 하는 것을 신문에 연재를 하면 소설은 아니에요. 그냥 르포 형식으로 오면서 종들의 이야기를 그때 제가 르포 형식으로 시리즈를 쓰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타오르는 강의 밑거름이 된 겁니다. 사실은 종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 사람들 풀려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우선 영산강으로 몰려들어요. 나주 지역 또 양반집에 있던 노비들이 전부 풀려나 살 길이 없거든요. 그때는 산감이 엄청나게 엄해갖고 산으로는 못 들어갔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어렸을 때 비원사부터 단속원이 있어가지고 생솔갱이만 솔까지만 나무쯤에 비어봐도 막 붙잡고 가고 있었어요. 굉장히 심했어요 그때. 그리고 산주들이 촉갈도 못 비겠어요. 촉갈. 옛날에 촉갈을 다 비어야 농사를 짓거든요. 그름을 만들고 그러니까 촉갈도 못 비어요. 산에는 얼씨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둔전, 강변내 버려진 땅들. 이건 홍수 나면은 농사를 못 짓게 해서 그대로 버려진 거예요. 그 땅, 그 위험한 둔전을 욕심내서 전부 영산강변으로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영산강변으로 몰려와서 이제 뚝을 쌓고 농토를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타오르는 강인데 영산포 그때 웅보 가족과 갈 처음에는 새끼네 18가구가 어른이 나중에 47세대로 늘어납니다. 근데 옆에 마을이 이제 구름에 요즘에는 불로마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개태는 개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구름에 개태 그랬거든요. 제가 취재를 했어요. 지금은 마을 이름이 약간 달라졌어요. 영산면 전체 인구의 24%가 일본인 거죠. 영산포는 그때 이제 점차 일본인들이 많이 점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산면 전체 인구 24%가 일본인 거죠. 일본인이 굉장히 많이 거주한 거예요. 영산포에는. 그리고 제가 오늘 통해보니까 1960년대 말쯤 가니까 나주도 그때는 읍이었거든요. 영산포 나주 그랬는데 나주 인구가 29,000명일 때 영산포 읍 인구는 31,000명이더라고요. 영산포 읍이 나주보다 훨씬 좀 약간 2,000명의 인구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 영산포가 그때부터 이제 복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막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이 대량 이제 거주하기 시작한 농책과 헌병대가 이제 생기고 나주가 안 생기고 영산포에 동책이 생겼어요. 헌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운동을 이제 제압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나주 노비 세습제가 풀리던 노비들이 살았던 곳, 동학의병운동. 목포는 1897년 개항과 함께 새끼네 노비들이 이 새끼네 노비들이 한동안 이제 목포로 가서 부두노문자들이 됩니다. 이 시달림을 당하니까 결국은
다음에 이제 인천 이야기도 나오고 광주는 이제 광명생 동님 뭐 이런 이 공간 소설 공간이 여섯 군데의 소설 공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공간 1, 2, 3 새끼네 연산보 나주 이게 이제 중요한 소설 공간이죠. 새끼네 마을 전경입니다. 지금 석기네라고 되어 있어요. 왼쪽에 보면 밑에 석기네라고 되어 있죠. 자, 또 다음. 예, 새끼네 가면 팽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노비들이 쌓았다고 하는 물방천 거기에 흙을 쌓는 그 옆에 이제 팽나무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시를 썼어요. 겸허한 마음으로 보듬고 서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목전껏 외치고 싶다. 밤마다 영산강 우는 소리에 얼마나 온몸 떨었을까. 당신을 이마에 불도장 찍힌 슬픈 종이였거나 새끼네 보금자리 일구어온 살짝금보 응보가 아니면 축장 들고 일어선 동학군. 당신은 또 큰 물에 떠내려온 땅 빼앗긴 채 헌병들에 끌려간 농민들의 분노와 서름 지켜본 역사의 푸른 증인이 아니더냐. 당신은 능면하고도 푸른 모습 우리에게는 안식이고 사랑이다 라고 하는 시를 제가 얼마 전에 그때 보고 썼습니다. 이걸 웅보 등이 새끼네 털을 잡은 1886년에 한 20년생쯤 된 이 나무를 심었다면 지금 150년이나 160년생으로 추정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300년 됐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156년 그때 심었다면 이렇게 추정되는 거죠. 자, 또 다음. 예, 사건 1. 공산당 농민운동 사건을 우리가 사실은 이쪽 지역 사람들은 공산당 농민운동 사건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기 농민운동 공원 있잖아요. 석길에 걸렸던 조그만이 있습니다. 왼쪽에. 여기 가자면요. 근데 너무 초라하고 왜 그렇게 관리를 한가 모르겠어요. 좀 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공산당 농민운동 사건이 엄청나게 많은 논문이 나오고 일본에서도 논문이 나왔어요. 네, 일본에서도. 근데 이쪽 쪽에서는 전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왜 다른 지역에서만 연구하고 난리인데 그래서 조금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1888년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이쪽에서 3개 면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짓고 굶어 죽기는 싫어서 막 유리 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제 배고프니까 한두 사람이 떠돌아다니면 굶어 죽어요. 근데 이 모두 먹기 때를 형성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영리했어요. 이 100명, 수백 명씩 때를 지어서 다 돌아다녀요. 그러면 두렵죠. 그걸 모두 먹기 때, 제가 직접 취재를 한 거예요. 모두 먹기 때,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때 노인들. 모두 먹기 때, 그 두려움. 모두 먹기 때가 한 번 마을을 지나가면, 휩쓸고 지나가면 먹을 것이 다 없어져요. 싹 메뚜기 떼들처럼 싹 먹어치우고 다음 마을로 가요. 옮겨가요. 메뚜기 떼처럼. 그게 모두 먹기 때. 3년 동안은 그렇게 유리 걸쳐가면서 살아납니다. 이 3개 면 대부분이. 그래서 돌아오니까 이제 3년 동안 조세를 못 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경선궁, 엄상궁에서 전성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옵니다. 조사로 보니까 이 3개 면의 농민들이 그 조세를 못 내고 자기가 자꾸 대납해 줍니다. 엄상궁 돈으로. 그래서 그게 엄상궁 궁토로 없어져버려요. 결국은. 그 빌미로 해서. 속인 거죠, 완전히. 대답해도 그 비서까지 세워졌어요. 전성장은 찬양하는. 근데 사실은 속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엄상궁이 그때 권위가 대단한 거예요. 민비가 죽은 다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종 임금이 아간파천 러시아 대자발로 옮겨갔을 때 한방 둘이서 썼잖아요. 경성궁하고 그 보부처럼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상궁이 얼마나 위세가 둥둥해요. 굉장한 위세를 부리고 있어요. 엄상궁이. 그래서 이 전부 궁토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궁토, 그 무렵에 동양척식회사가 목포에 만들어지죠. 동양척식회사가 만들어지면서 이 하나 둘씩 농토를 또 땅값으로 이렇게 매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산포의 3개 면의 궁토를 싼 값에 또 매입합니다. 그것이 동척 소유가 돼버려요. 그래갖고 이 땅마다 전부 동척 말뚝을 다 막으러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투쟁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어난 게 이제
공산면 농민운동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소작이 전락한 농민이 7,000명이고 1910년 3월 소작로 군락운동에 참가합니다. 자, 다음 봅시다. 그래서 공산면 농민운동 100여 명의 노비 출신이 민중화 한이 투쟁을 한 100여 명이 중심이 돼가지고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핍박과 억압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자존을 깨닫는다. 민중한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도로 한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한을 빼앗기고 짓밟히고 억눌릴 때 만드는 응어리진 마음이거든요. 그게 한입니다. 그래서 그 고유한 우리 민족에게는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고향을 잃은 사람들은 고향을 빼앗긴 상실한 그 상실을 한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한들이 개별적인 한으로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런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한숨이나 쉬고 체념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한들이 여러 개 이렇게 모아졌을 때, 뭉뚱그려졌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으로 작용을 해요. 바로 이제 그런 공산면 농민운동 사건이 이 억압과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무지렁이 노비들이. 그래서 이제 뭔가 역사를 바꾸려고 해본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럼 이 동척 영산포 지사에서 처음에 와서 쌀 6만 5천 석, 벌이 2천 석, 목화 2만 원을 관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처음에는 관리. 나중에는 이제 동척이 상계위원회 공도를 흡수해버리고 나서 헌병대들이 토지에서 동척 말뚝을 받기 시작해서 여기에 한번 이해춘의 어머니가 폭행으로 숨지게 됐어요. 여기에 이제 큰 시한폭탄이 터진 거죠. 이해춘 노인이 할머니가 결국은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은 이 시체를 메고 서울까지 올라가자. 상해를 메고 가다가 안평에서 붙잡습니다. 그래서 150명이 그때 상해 메고 갔던 사람들이 150명이 수감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운동이 1926년에 가면 이제 다시 한번 동척을 습격을 합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습격을 해요. 공산면 전체 농민운동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농민운동 과정을 보면요. 그리고 1551년 국회 6.25 직후 신익희 선생이 중심이 돼서 농지개혁법을 만들고 나서야 자기 농토를 찾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자기 농토가 아니었죠. 51년에서 신익희 선생이 앞장서서 결국 이 농토를 찾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축회가 영산포 지사 서고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자, 또 봅시다. 저기 가보셨습니까? 그럼요. 그 옆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 주인장 거기 계시죠. 지난번에 뵀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뵀죠. 바로 나루터. 일본은 토지 소유. 수많은 농민들이 소작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탁 찾기 전까지 1920년대 동척이 10만 헥타르를 소유를 했어요. 그래서 30년대 가면 조선인 자작농이 15%로 줄어들어요. 자작농이 15%로 줄어들고 거의 동척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193 영산면면 소유 1930년 1930년 하나 빠졌는데 150헥타르 25.6%가 1인 그리고 1인이 거의 74.3%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0년 나주 조선인이 16,182명이고 1인이 3,788명. 1930년대 1인이 3,788명이에요. 영산포에만. 그러니까 광주학생 독립운동 사건이 일어난 1929년에 보면요. 1929년에 보면은 통학열차를 탄 경우 보면은 영산포에서 영산포역에서 통학열차를 제일 많이 탔다고 해요. 그만큼 여기 일본 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영암 쪽에도 굴이 뭐 이쪽에 영암 쪽에서 전부 걸어와서 영산포에 와서 기차를 또 광주로 통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통학열차였어요. 그러니까 전라북도를 내가 계산해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정읍까지 가는 또 열차가 있었어요. 통학열차가. 근데 그를 학생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쪽 지방에 이렇게 학생들이 많고 일본 학생들이
다 독차지였고, 그러니까 열차 안에도 일본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열차 안에 일본인 학생들의 행패라는 게 대단했어요. 자리도 조선 학생들은 주지도 않고, 조선 학생 앉아있어도 쫓아내버리고 자기들이 앉고, 아유, 그냥 못 살게 굴었다고 해요. 동학 열차 안에서도. 일본인 학생들이 많아서. 30년대가 영산포 지주, 끌어준 이타로, 저희들이 살았던 집 잘 꾸며놨죠, 지금. 근데 가보니까 쏙도 비어있대요. 왜 그 좋은 집을 그렇게 비워놨는가 모르겠어요. 그럼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110헥타르를 소유했습니다. 금산에도 또 엄청난 그 일본인 지주가 한 번 있었는데, 금산 그리고 영산포 이 크로즈미가 이쪽 지방의 땅을 많이 소유를 했죠. 대부분의 각 지역마다 일본인들이 와서 대지주 노릇을 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것이 군산하고 여기요. 잘 꾸며졌잖아요. 네. 자, 다음 페이지. 사건 이제 동학과 한마루경 이제 농민동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제 동학을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최경선 장군이 3,000명을 군사를 데리고 동학군을 데리고 8차례나 싸웠어도 나주성이 상당히 안 됐어요. 다른 데는 겨우 금방금방 한방이 됐거든요. 나주가 그만큼 보수 세력이 강했다는 거예요. 나주는 끝까지 함락을 못해요, 동학군이. 나주가 그런 점에서는 정말 대단한 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 바가 없었어요. 8차례나 공격을 했는데 결국은 성을 넘지 못했어요. 네. 무안, 나주, 서문, 사창, 용진산, 나주, 남산, 고막 등 여러 군데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1895년 금성 토평비에 보면은 민종렬 목사가 기록하고 기우만 장은 쓴 비문에 보면은 희미하게 나타나는 게 비문이 있죠. 고막들판에서 죽은 사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동학농민군 765명이 죽었고, 그때 일본 토벌 때 저는 이걸 최근에 알았는데 저는 여기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몰랐어요, 나주에서. 근데 이쪽 집, 남쪽 지방에 이쪽에서 잡힌 동학군들 거기 잡아다가 나주에서 처형을 했단 말이에요. 왜 나주에서 처형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결국은 그만큼 나주에 정부군이 강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나주가. 그래서 나주에서 대량 농민군을,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나카츠카 교수 중심이 된 나주에 지금 추모 일령비를 건립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인 스스로 나중에 반성해가지고 최근에 아까 일령비 곧 저것도 갖춰야 돼. 저기 두 번째 줄에 저기 사창, 용진산, 그게 사창이 장산 사창이죠? 예. 용진산 그 번양 그 뒤에 산이고. 예, 그렇습니다. 자, 대구리가 수감된 농민군을 구하고 동학 구한말 의병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구리가 여기서 활동을 좀 하게 되죠. 의병 운동 또 동학 농민 운동에서.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사건 3 이제 마지막 사건입니다. 광장생 공동운동 사건. 제가 잘못하면 빨간 바탕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지우려다가 딱 거꾸로 흘리면 못 지우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뭘 잘못 눌러갖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광장생 공동운동 1929년 10월 30일 통학열차 학생 충돌, 일본 학생 박기옥 여학생 머리채를 잡 박기옥 여학생 박준채 교수의 누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조선대학교 마지막 다닐 때 박준채 교수님을 제가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누이가 바로 박기옥 이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박기옥 씨 머리채를 이렇게 잡아다녔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비밀로 사건이 벌어졌고 30년 다음 이듬해 3월까지 194개 학교 5만 4천 명이 가담하셨어요. 나주에서 더구나 농업 보수학교, 나주가 참 그런 데는 대단해요. 보수학교는 그냥 초등학교 학생들이거든요.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담하셨어요. 광주학생 농민운동 사건에. 그러면 유일무이하고 나주에서 초등학생들이 광주학생 농민운동 사건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근데 농업보수학교면 초등학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저기 알고 있었는데. 호남 원해고나 여기 아닐까 싶은데요. 뭐. 아니요, 원해고등학교는 별도로 있었고. 별도로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창욱 씨였을 때 대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광주 흥학관 출신 장재성,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재성이 사회주의자였는데 흥학관이라고 하는 데서 야학당, 그러니까 그 야학당이 상당히 규모가 컸던 것 같아요. 그 최부자가 만들어준 야학당에서 야학을 가르쳤는데 장재성도 야학 그 땅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사회주의자가 돼서 나중에 이제 성진회라는 걸 만듭니다. 성진회 대표들이 이렇게 모였죠. 기념탈라고 했는데 성진회를 결성을 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광주 학생 독립운동 사건을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 대단한 게 뭐냐면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 학생 독립운동 사건을 우연히 우발적으로 머리끄댕이 잡아당겨서 그것을 우연히 생긴 거 아니에요. 차분하게 성진회에서 준비를 오래부터 해왔어요. 거기 기록들을 보면은 이 각 학교별 숭일학교 그때 농업학교 또 광주고보 또 uk고녀가 지금 전남여고입니다. uk고녀 그러니까 숙회야 요거 또 농업학교 숭일학교 또 광주고보 이 학교에서는 다 조직화돼 있어요. 성진회 멤버들이. 그래가지고 그 중심 인물들 학교별로 중심 인물들이 무등산 꼴짝에 가서 시위 운동을 미리 연습을 했어요. 누가 앞장을 서고 누가 뒤를 또 카바를 하고 구호는 어떤 걸 외치고 노래는 뭐를 하고 구체적으로 다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데 단 그 박기옥 머리끄댕이 잡아내는 사건이 계기가 됐을 뿐이에요. 그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조선학생하고 일본 학생 패싸움이 벌어지고 또 일본 순사들이 집단적으로 조선학생들 또막 집단으로 막 그 폭력을 가하고 여기에 분노해서 그게 이제 준비를 차분히 해왔다는 게 진짜로 폭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분히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광주에서만 학생 170명이 구속을 재판받았고 농민운동 그 이후로 농민운동 여러 군데서 일어나요. 자각운동 이거 수업 거부도 일어나고 이제 지나친 친일 교육에 대해서 반대도 하기 시작하고 자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항일운동 확산에 큰 영향을 줬어요. 그다음에 군사정권 때 이제 학생을 폐지로 연구가 미흡하고 했는데 참여정부에서 주인공 장재성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그 뒤로부터는 연구를 활발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주 학생 독립운동 사건에 대해서 시 한 편, 스피드 한 편, 소설은 많을 것도 없고 한 편도 없는데 제가 이 영화를 봤습니다만 고등학교 때 봤는데 제가 57년대 고등학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름 없는 별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그게 이제 최금동이라고 하는 전남대학교 출신이 쓴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건 이제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그 조선 학생들의 그 열정과 그 분노 이런 것들이 제대로 표출했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건만 이렇게 나열했을 뿐이죠.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름 없는 별들이 광주 학생 농구동 사건을 조명한 최초 시나리오 문학작품이었고 영화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나는 이제 서울은행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가? 전라도 전주일야 개화 수타르 통모의 명상강을 중심으로 해서 소설의 주제 중심을 격동기 노비들이 고달픈 삶을 그려보고 싶었다. 노비들의 삶,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죠. 노비들의 삶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다. 두 번째 민중의 한이 개별적인 존재, 개별적인 한이었을 때는 그냥 한숨 넋두리로 끝나지만은 한이 이렇게 모여 뭉뚱그려졌을 때 그건 민중의 한이 되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었고 또 토박이 말을 충분히 좀 구사하고 싶었어요. 전라도 사투리를 그래서 제가 담양 농도 136km 유연면 아까 이야기했죠. 그 사진은 MBC의 창사 특집 드라마 3시간짜리 타오르는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그 장면의 하나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전라도 토박이 마을. 저는요, 오래전에 작가가 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작가가 나오더라고요. 솔제니친이 미국으로 망명 갔죠.
미국으로 망명을 갔는데 영상에 텔레비전에 뭐가 나오냐면 솔제니친이 미국에 가서 중학생인 자기 아들하고 같이 슬라브 사전을 만들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저게 작가다. 슬라브를 사용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잊혀져 버릴까봐 슬라브 사전을 아들하고 중학생인 아들하고 둘이 만들고 있어요. 작가는 바로 저게 작가 정신이다. 작가는 언어의 채굴자. 묻혀져 버린 언어를 이렇게 발굴해서 활용도를 높여서 활용도가 높아지면은 우리말 사전이 들어가요. 네. 많이 활용을 하니까. 지금도 배우들이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타오른강을 많이 읽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타오른강을 반드시 읽어요. 조정래 태백산맥 반드시 읽고.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를 공부를 해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사투리 제대로 못하거든요. 저는 최근에도 제가 옛날에 어머니 사랑의 사투리 많이 들었는데 많이 까먹었어요. 제가 초등학교부터 광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광주 학강국민학교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낳기만 담양에서 낳지 사실은 광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생활 다 광주에서 그러니까 완전 광주 토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다 잊어버렸는데 이 어머님이 가끔 쓰시던 말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이런 거예요. 도와줘서 아심찮아요. 아심찮아란 말 알아요? 예. 아, 아시네요. 이 우리 사투리라는 게 등어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섬진강이 등어선이에요. 그래서 섬진강은 경상도 사투리하고 전라도 사투리하고 약간 닮아요. 그러니까 내륙 지방으로 깊숙이 들어올수록 본연의 전라도 사투리가 그대로 간직되고 있어요. 목포로 갈수록 더 전라도 사투리가 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주 영산본을 그야말로 전라도 사투리가 제대로 살아있는 지역이에요. 아쉽잖아요. 또 봐요. 저는 묵은 거 섬다더냐? 알아요? 몰라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단아요. 섬다더. 아, 제가 이걸 무릎을 탁 쳤어요. 이게 생각나서. 어머니 생각도 나고. 어머니가 자꾸 너 섬다더냐? 뭐 좀 더 먹을래? 그 말 많이 하시죠. 네, 소음차냐. 네. 뭐가? 그 다음에 꿀찌하냐? 꿀찌한다고. 뭔가 먹고 싶을 때 꿀찌하다 그러거든요. 이 말도 어머니가 자주 쓰시던 말인데 생각났어요. 꼴깡질매라. 내가 꼴깡이란 말인데 제가 얼마 전에 아니에요. 힘들어서 꼭 묶어란 말이에요. 꼭 묶어라. 제가 저도 모르게 집사람이 푸대자를 이렇게 모아서 이제 묶고 있더라고 그래서요. 집사람한테 볼깡 묶어서 해. 내가 그랬거든요. 이 볼깡 내가 말해놓고 그렇지 볼깡 꽁꽁 묶어라. 꽁꽁 묶어라 그 말이거든요. 볼깡 묶어라. 연판 오징거, 연판 오징거. 뭐 요리 뽀짝 담궈한 거. 어쩐지 여롭다 말 알아요? 예. 아시네요. 여롭다. 뭐 스먹스먹하다 무엇인가. 이런 좋은 말들이 많이 사장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묻혀져 버린 사장되어 가고 있는 우리 말들을 되살려내는 게 작가예요. 이게 제가 소설에서 많이 이렇게 쓰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도가 높아지면 이게 우리말 사전에 등재가 돼요. 사투리. 제 소설 타오르강 이런 말들이 전부 우리말 사전, 대사전 여러 권짜리 거기 다 등재가 돼 있어요. 문순태 타오르강에서. 이제 용례야 문순태 타오르강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작가야말로 언어의 추구자고 언어의 생명을 부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봅시다. 타오르강의 완결편을 내거나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왜 대하소설을 안 읽는가 사람들이. 그게 첫째 의문이었어요. 제가 한 3일 전에 세계일보에서 문학담당 기자가 저를 세모니 마을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다가 3시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젊은 사람인 거 했더니 나중에 햇빛에 보니까 나이가 좀 들었는데 일본 특파원을 3년을 했어요. 그래서 문학담당 대기자예요. 문화부 대기자. 3년 동안 일본.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최근에 타오르강을 읽었다는 거예요. 읽고 아무래도 문 선생님을 만나야 할 것 같아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김영춘 기자 아닙니까?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나주 후배예요. 나주 사람이에요? 네, 나주 우리 중앙초등학교 후배예요. 그러니까 왔구나.
일본 특파원을 했다고 그러죠. 네. 그 생활지까지 찾아왔어요. 그 자기가 운전하고 5시간 걸렸다고 그랬어요. 생활지까지 서울에서. 그러면서 책을 읽고 꼭 만나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홍어 특파기대회 경에서 오기는 왔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토지나 태백산맥은 많이 읽혔는데 그동안 그 시절에 왜 타오른강은 이렇게 안 읽히지? 타오른강을요 창작가 비평 우리나라에서 제일 출판사 작가들은 창비에서 책을 나오는 걸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거든요. 창비는 아무나 내주지 않아요. 자기들이 다 선별해서 이렇게 찍거든요. 그래서 창비에서 제가 뭐 고향으로 가는 바람 걸어서 하늘까지가 창비에서 나왔습니다만 창비에서 이 타오른강도 7권까지 냈거든요. 7권까지 냈는데 책이 별로 안 팔렸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왜 안 팔릴까? 이거. 그래 한 작가가 황성영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황성영이가 저한테 형 그걸요 대중으로 싹 바꿔버리세요. 사투리를 바꿔버리면 많이 읽힐 거예요. 많이 팔릴 거예요. 그럴까? 창비에 미안하잖아요. 이 7권 한 질 내려면 돈이 수억 들어가거든요. 그럼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법정 선생님을 제가 자주 찾아뵐 때거든요. 저 불이라고 계실 때. 그럼 법정 선생님이 그때 요주의 인물이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광천 지사에다가 전화를 해요. 오늘 법정 선생님 계시오 안 계시오? 그러면 다 찍거니까 알아요. 나간지 안 나간지. 계신다고 하면 제가 찾아가요. 자주 찾아뵙거든요. 법정 선생님 전화가 한 번 왔어요. 타오르가 재밌게 읽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스님 책이 안 팔린다는데 황성영이가 그러는데 이거 사투리를 전부 표준어로 바꾸라고 그래요. 그럼 책이 잘 팔릴 거라고 그렇게. 그런 미친놈이 없다고. 한 지역의 언어는 그 지역 사람들은 혼인데 그걸 더 제대로 써야지 왜 그걸 없애냐. 그래서 그럼 안 바꿔야 되겠다. 그때 창비에서 나왔을 때도 안 팔렸는데 이제 제가 9권으로 만들어놨는데 이제 이번에 소명출판사라고 하는 서울에서 이거 9권을 덜컥 냈어요. 그 제일 걱정은 이 9권 내려면 광고료 들어가지 뭐든지 이거 안 팔리면 엄청나게 손해보는데 출판사가 너무 잘못하면 9권 제작비 때문에 넘어가요. 잘못하면. 그래서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박 사장 이 손해 안 났어? 그랬더니 손해는 안 나고 도서관에 주로 넣었다고. 그러니까 일반 독자들이 서본 독자는 거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영상 매체 시대가 되면서부터 책을 안 읽어요. 장편 소설도 안 읽어요 지금. 장편 소설도 안 읽어요. 우리가 장편 소설 처음에 쓸 때는 이제 처음에는 출판사하고 계약할 때는 만부를 계약하고 찍거든요. 만부면 초년생들 한 5,000부 찍지만 우리들은 그 만부 계약을 하고 만부면은 그 인세 10%가 제 인세예요. 만부면 그러니까 1,000,000원이니까 1,000,000원이 저한테는 10,000원짜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근데 3,000부도 안 팔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소설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더구나 이제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영상 매체 시대가 아니니까 저희도 경험할 때 촛불 켜놓고 등잔불 밑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펄버그 돼지 이런 걸 다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그런 긴 소설을 안 읽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필 타오른강은 긴 소설을 안 읽는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읽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에서는 큰 문제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K-팝, K-드라마 하는데 K-문학도 조명을 받을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 소설책을 안 읽어가지고 K-문학이 어떻게 살아나갔냐. 일본도 그걸 자각을 하고 자기가 일본 특파원을 할 때 보니까 독서 클럽을 많이 운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아이디어를 하나 주더라고요. 선생님도 꼭 이걸 하세요. 뭐냐 하는데 나주 역에 가까운 데다가 공간을 하나 빌려서 타오르는강 독서 클럽을 만들세요. 그러면 서울에서 KTX 타면 2시간이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심값 전부 내가지고 점심 낮에 곰탕 먹고 홍어를 먹든가 해가지고 거기 모여서 타오르는강 한 달에 한 번씩만 모이세요. 일본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다 읽고 와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경하고 여기서 뭐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또 가고 큰 여행도 되고 공부도 하고 그거 일본에서 유행이었다고 그러면서 선생님 이걸 꼭 나주에서 왜냐면
KTX 타고 바로 올 수 있는 데라는 게. 광주는 내리면요, 광주까지 들어가려면 택시만 해도 몇만 원 들어가요. 그거 힘드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목까지 연구 중입니다만 아무튼 비양소설 읽지 않는데 아무튼 그러나 나주에서 타오르강 읽는 운동이 좀 벌어졌어요. 저는 나주 학교 중심으로. 그래서 조금 영향이 되고 또 목포에서 한 50명 읽었더라고요. 또 광주에서 또 지금 2차례 독서회를 만들어 또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붐이 불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더 빨리 미안했어요. 출판사에. 소원이 안 맞다고 그러는데 소원의 공부 같은 거 그냥 가슴이 덜덜덜덜해요. 자, 작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평가. 제목의 적절성. 제목을 참 잘못 붙였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제목 잘 붙이기로 유명하거든요. 걸어서 하늘까지를 얼마나 잘 붙였냐고 작가들이 놀래거든요. 걸어서 하늘. 그 뒤로 텔레비전 모든 프로가 걸어서 뭐 이런 나오잖아요. 제목을 잘 붙이거든요, 제가. 근데 이 타오르는 강은 영상강이라고 할 텐데, 영상강이라고 했어야 돼요, 제목을. 크게 제가 오해를 합니다. 영상강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보완할 점. 인천 이야기, 서울 이야기 뺐어야 돼요. 인천 이야기는 아무 관심도 없거든요. 근데 인천도 계양지이기 때문에 복잡했거든요, 거기가. 서울도 만민 공동회를 제가 쓰기 위해서 그 한참 이제 그 만민 공동회가 우리 민주사회를 전환시켜보려고 노력하는 큰 계기였거든요. 이게 누구나 나와서 항의하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이야기하고 그런 터전이 만들어진 게 만민 공동회였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꼭 쓰고 싶어서 서울로도 옮겼다가 인천으로도 옮겼다 했는데 그냥 여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쓸 걸 하는 후회가 좀 듭니다. 그리고 왜 영산강을 공가로 선택했느냐. 섬진강도 있고 지리산도 있고 무등산도 있고 그러는데 또 다도해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가 하면 섬진강이나 지리산은 빨산 이야기도 다 썼어요. 이병주가 또 지리산이라고 썼고 또 조정래도 썼고 또 토지에서도 다 써버렸고 그래서 결국은 영산강이 이쪽 지역 광주까지 담양까지도 장성이 다 한평 영광 다 아우스잖아요. 그래서 영산강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역사적인 어떤 역사적인 보고 영산강 역사 문화의 보고거든요. 그래서 영산강을 잡은 걸 잘했다. 그랬더니 어떤 평론가가 그러더라고요. 섬진강은 김용택이가 차지했고 또 한강은 조정래가 차지했고 영산강은 문대가 차지했고 금강은 최만식이가 차지했고 강 하나씩 차지하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영산강을 공화로 선택을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소설의 결말을 마음에 드는가 양만석과 장백석을 반도로 보낸 이유 결말에서 그 둘째 아들이 삼촌의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회주의자인 삼촌을 따라서 간도로 가거든요. 그건 저는 이제 분단과 저는 상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큰아들은 여기에 남고 자본주의 또 하나는 사회주의자로 이쪽으로 그쪽으로 만주로 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둘이 언젠가는 만나게 될 시점까지를 고려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될 시점까지 소설을 또 써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래서 만나게 될 시점까지를 상상을 하면서 하나를 입으로 만주로 보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결말은 뭐 그런 대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속 작품을 쓴다면 이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후속 작품을 쓴다면 뭘 쓰고 싶은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마다 오늘은 영산강을 쓰고 싶어요. 이제 많이 오염됐잖아요. 학원이 막혀가지고 백길도 끊기고 영산강이 이제 죽은 강이 됐거든요. 그래서 학원과 환경오염으로 병든 영산강을 조명 오늘의 영산강을 한번 쓰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너무 늙었고 이제 소설이 뭔가를 지금 막 알고 나니까 이제 힘이 빠져버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안타까워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죠. 네.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그냥 두서없이